이제 63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의 그 2장 제목이 극단적인 부는 불평등을 심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빈곤에 묶어둔다. 사실 이 불평등이 위험한 이유는 극단적인 부가 그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또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는 더 부를 유지시키고 가난을 더 가난하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라는 제목입니다. 첫 시작하는 멘트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3년 1월이죠. 그러니까 매년 1월에 저도 여러분들께 이 보고서를 소개를 합니다만 23년 1월 영향력 있는 글로벌 인사들이 연례 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다보스에 모였을 때, 다보스 포럼이죠. 저도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그 의제들을 소개합니다. 종종 그러면 안 좋은 댓글들을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이 의미를 알고 하느냐, 알고 하는 거죠. 근데 알고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모르시면 안 된다. 모르면 계속 당하고 사니까요. 어쨌든 일단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열렸을 때 옥스팜이라고 있습니다. 옥스팜 저도 좋아하는 기관인데 빈곤과 부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약간 상반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팜에서는 어떤 보고서를 냈느냐? 기아, 기본 재화 가격의 급등,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빈곤 인구의 증가와 같은 여러 위기가 펼쳐졌지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 하위 90%의 소득은 미미하게 늘었거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는데 상위 1%의 부, 특히 억만장자들의 부는 치솟고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WEF,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죠. 세계 경제 인사들, 세계 주요 재무부 장관, 세계 주요 기업인들, 또 뭐 부자들, 이들이 모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래서 다보스 포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제를 선정해요. 그래서 매년 연초에 모여서 의제를 선정하니까 의제를 선정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25년 1월에도 또 모이겠죠. 그럼 25년에는 이런 기조로 가는 겁니다. 이게 25년 경제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적으로 이런, 예를 들어 인공지능입니다. 반도체입니다. 그럼 우리 그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부자들의 모임이니까 우리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그들이 그렇게 모일 때 옥스팜은 동시에 같은 시점에 보고서를 냈을 때 옥스팜은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사회 약자 또 제3세계 이런 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이쪽에서는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이렇게 이 2장을 시작하는 문장을 벌써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의미심장하기 시작했죠. 실제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불평등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저도 운을 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중반부부터 불평등이 얼마나 심화되는지 75페이지를 가지고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 또 말씀을 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내 불평등은 막대하다. 부유한 사회에서도 인구의 하위 절반은 전체 부 중에서도 아주 작은 몫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부의 분배가 완벽하게 평등하다면 하위 절반은 전체 부의 50%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에서 10% 사이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40%는 어느 정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인데 인구 비례와 비슷한 비중의 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잠깐 그냥 읽어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하위 50%는 전체 부의 10%만 갖고, 그 다음 40% 중산층은 딱 40%만 갖고, 그리고 10%는 부의 50%를 갖는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부의 분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다.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불평등은 뭐예요? 구조. 규모 면에서 불평등한 규모의 구조를 갖고 있다. 소득 재분배가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근데 76페이지의 두 번째로 여기서 또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많은 국가에서 부의 불평등이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은 크기만 얘기한 거예요. 불평등이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이다. 그 부분을 증명했습니다.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평등이 크고 그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왜 문제냐? 그게 뭐가 문제냐? 그게 문제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계급화를 만든다라는 거죠. 사회를 분절시킨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주거를 달리화한다. 지금도 서울 강남의 몇몇 아파트들은 정말 몇십억, 또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그러면 그런 고가의 신축 아파트들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부유층들이 집중돼서 거주하겠죠. 그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 있고, 그들만의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고, 또 그 밖에 다른 지역과는 다른 문화가 형성이 되겠죠. 보이지 않는 계급 아닙니까? 또 그들이 영위하는 교육은 다른 주거 지역에서 영위하는 교육과 같을까요?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영위하는 의료는 다른 주거 공간에서 영위하는 의료와 같을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들이 영위하는 식생활, 그들이 영위하는 문화, 그들이 영위하는 의료, 그들이 영위하는 그 무언가는 다른 주거 공간에서 영위하는 그 무언가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계급은 없지만 계급선이 있다고 보여지세요? 없다고 보여지세요? 계급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계급선에 따라서 그 나라가 분절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분절화될수록 그 사회는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연령별로도 분절화되고 있고, 성별로도 분절화되고 있고, 지역별로도 분절화되고 있고, 부의 수준별로도 분절화되고 있고, 주거 지역별로도 분절화되고 있고, 정말 문화적으로도 분절화되고 있고, 사상적으로도 분절화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분절화되고 있고, 이념적으로 모두가 분절화되고 있고, 초개인화 사회라고 하잖아요. 과거 제가 학창 시절에만 해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모두가 사실 모래시계 봤어요.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 모래시계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똑같은 걸 봤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학교 갔다 돌아와가지고 학교 오면 아이들이 다 똑같이 모래시계 얘기했단 말이에요. 최민수가 이정재랑 막. 근데 학교 갔다가 집에 가면 다 다른 걸 봐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다 다른 걸 봐요. 그럼 학교 옵니다. 다 각자 공감대가 없어요.
이 초개인화 시대죠. 그러니까 이미 이 문화적으로 미디어적으로 개인화되고 있는데, 그죠? 개인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소위 양극화, 불평등화까지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위험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요. 역사적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막는 역할이 종교였거든요. 종교. 종교는 어쨌든 이제 주거나 교육이나 뭐 이런 걸 다 막론하고 계급을 막론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으로만 일치하면 한 자리에 모여서 계급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모여서 한 공간에서 같은 것을 교감하는 장소였는데 이제 탈종교화가 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계급화가 또, 그러니까 명시적인 계급이 아닌 또 다른 계급화가 전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면 명시적이지 않은 또 다른 계급화가 전개되면 그러면 결국 각자의 계급화된 주거, 계급화된 교육, 계급화된 의료 서비스를 영위한 계층들은 그들의 2세가 또 다른 계급화된 2세와 어떻게 교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른 국가와 살아가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갈등이 심화되는 국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그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국가는 존립이나 국가의 존립.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집단주의로 분류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를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로 분류를 합니다. 홉스테드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집단주의적 문화 국가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성향이 많이 상쇄되고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위기 국면에 놓였을 때 어떻게 그 위기 국면에서 탈출하고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 그렇죠? 이게 심각한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여러분들께 꼭 던져드리고 싶어서 이 부의 제한선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 계속 리뷰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의 제한선이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지금 이게 옳게 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 그럼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함께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87페이지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말 많은 교수들이 불평등은 건들지 마라. 차라리 빈곤을 건드려라. 심지어 정말 많은 교수들이 여기서 빈곤은 나를 괴롭히지만 불평등은 그렇지 않다. 나는 불평등에는 관심이 없다. 라고 주장한 교수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자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로베인스라는 이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이 저자의 생각에 좀 저도 많이 좀 빠졌는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설득이 됐냐면 바로 이 부분에서 설득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불평등은 문제가 아니다. 빈곤이 문제지.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의 개념은 사유재산의 축적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는 게 왜 문제냐. 부의 제한선을 왜 두느냐. 그러니까 빈곤만 없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설득하냐면, 자, 88페이지입니다. 왜 빈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빈곤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본질적 문제가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본질적 문제. 빈곤의 본질적 문제. 이게 본질적 문제가 intrinsical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intrinsic. 이게 본질이죠. intrinsical. 이게 뭐냐면, 이 정도의 돈이 없으면 고통스러워지는 구간, 생리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이면 빈곤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 상황에 놓이는 거, 배고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소 생활비가 안 되면 그거는 어쩌면 이 본질적 문제에 해당되는 빈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여기 도구적 문제가 있어요. instrumental이라는 표현을 쓰죠. 도구적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충분한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근대사회에, 현대사회에 휴대폰도 이용해야 되고, 그래도 적어도 이 지하철도 타야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옷도 입어야 되고 하는 그 정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 정도의 소득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 이게 도구적 문제입니다. 도구적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 수준의 빈곤, 그 기준도 있어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제가 좀 재해석한다면 이건 적정생활비의 개념입니다. 적정생활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발표합니다. 적정생활비가 얼마고 최소생활비가 얼마고 이걸 발표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의 빈곤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생활비가 얼마고 적정생활비 기준에서의 빈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빈곤이 뭘까요? 여기선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걸 절대적 빈곤이라고 해요. 절대적 빈곤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절대적 빈곤 관점에서는 본질적 혹은 도구적 문제에 봉착하지 않는 빈곤, 이게 절대적 빈곤이라고 여러분이 개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경제학 수업하는 건 아니지만 절대적 빈곤이 아닌 다른 빈곤이 뭐예요? 그게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상대적 빈곤. 자, 88페이지 중하반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주어진 사회에서 다른 이름이 가진 부의 정도에 대비해 빈곤이 이야기된다. 부유한 국가들에서 널리 사용되는 빈곤 지표가 이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OECD의 빈곤 지표는 해당 국가 가처분 소득 중앙값의 절반을 빈곤선으로 삼는다. OECD에서도 빈곤 지표가 있고요. 제가 종종 보여드리는 노인 빈곤율이라는 지표 있죠. 그리고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소득 분배 지표. 그래서 저소득층, 그러니까 소득 수준별로 우리나라 2,200만 가구가 있는데 소득 수준별로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그래서 5분위로 구분할 수도 있고 10분위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1분위가 저소득계층, 5분위로 나눴을 때 5분위가 고소득계층, 10분위로 나눈다면 1분위가 저소득계층, 10분위가 고소득계층,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5분위로 나눈다고만 하겠습니다. 그럼 1분위가 뭐예요? 하위 20%. 5분위가 뭐예요? 상위 20%. 자,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나눴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소득 분위별로 소득 수준을 나눌 때 이 사용한 이 기본적인 개념이 뭡니까? 상대적 빈곤 개념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하위 20%가 저소득계층이라고 제가 분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빈곤율의 개념도 상대적 빈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내가 좀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절대적으로 가난해서입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물론 절대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는 혹여나 양해가 되지 않을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혹시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신다면 주변에 가난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 하위 20%에 해당될 때 가난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소득 분위별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빈곤의 개념은 상대적 빈곤이다. 그러면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납득이 됩니다.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상대적 빈곤을 논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논의돼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 빈곤을 논한다면 불평등을 논할 필요가 없겠지만 상대적 빈곤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답변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마무리로 이 문장을 읽어드리고 저의 총평 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은 89페이지입니다.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가져오고 그럼으로써 낙인을 일으키며 사회적 응집을 저해한다. 불평등은 권력의 남용을 가져오고 지배층이 정치적 과정을 장악하게 하며 이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에게 득이 되는 불공정한 정책으로 이어진다. 불평등은 기회의 평등을 저해한다. 불평등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 불평등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제가 오늘 때 드렸던 것처럼 세계경제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소위 말하는 그 세계 부자들이 모이는 세계 기업인들이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 의제를 선정한다. 25년 방향은 이렇습니다. 신산업은 이것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기업들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돈의 움직임이 일어날 겁니다.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어쩌면 역시 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역시 그것은 불평등을 추가적으로 야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정합니다. 다만 저의 의견은 그런 행보를 모르면 나는 그 불평등에서 아래로 가는 불평등을 선택하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불평등이 전개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적어도 아래로 가는 불평등이 아니라 나는 그 불평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빈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의 여러 기관들의 전망과 여러 각도의 전문가들의 견해를 공유해드리고 토론하고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런 채널로 계속 성장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00마디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말에서처럼 그 불평등은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한다. 그리고 그 불평등은 또 다른 불평등을 만든다. 가난한 자를 더 가난하게 만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남겼던 말씀, 오늘 이 부의 제한선이라는 이 책 도서 리뷰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그 문장으로 오늘 독서 감상문의 끝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 나라를 부유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하되 그 바탕에는 국민 대부분이 같이 부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 또 가게가 또 기업이 함께 해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또 성장도 성장이지만 분배도 함께 불평등을 또 해소하는 부분에도 같이 좀 생각을 기울여 가면서 경제정책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부의 제한선이라는 울림 있는 책을 함께 같이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